영화의 전당이 생긴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11년 차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고요. 바쁘신 와중에 이 뒤에 시민분들 많이 오셨고 또 관계자 여러분 또 눈에 띄는 반가운 얼굴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는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도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님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제영화제 현 이사장님이신 이용관 이사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 발제해 주시는 부산대학교 문관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또 사회를 맡으신 강래영 교수님도 와 계신 것 같고 서울서 오셨습니다. 김호일 한국영화기자협회 초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또 전찬일 전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인 동시에 영화평론가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뮤지컬 연출가이자 서울예술단 이사장이신 역임하신 유희성 단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성 전 부산일보 논술위원님 감사합니다. 조봉권 국제신문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화의 전당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모색하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서 축하 말씀도 해주시고 세미나 해주셨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나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영화의 전당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기감 삼아서 저희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세미나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영화의 전당 향후 10년 비전과 과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미나 준비에 써주신 김진애 대표이사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전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오랜 팬으로서 영화의 전당 시대 개막의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개관 11년 차를 맞이한 영화의 전당은 그동안 아시아 영화의 창의자, 말 그대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부산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전당에 거는 기대 또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 역시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영화의 전당 역할, 영상 중심도시 부산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광, 문화예술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영화의 전당이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문화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미나의 뜻있는 성과 기대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이셨던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영화의 전당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영화의 전당은 원래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 설계가 됐고 특히 오스트리아의 세계적인 건축 집단인 힌멜브라우가 설계해서 세계적인 또는 부산의 랜드마크로 지어졌습니다.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영화의 전당은 부산 시민의 사랑받는 영화 공연예술의 전당으로 발전하고 특히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서 영화의 전당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영화 공연예술의 메카로 발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화의 전당 1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영화진흥위원회 박기용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에서 온 박기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극장을 포함한 많은 시설과 장소들이 이용 제한을 당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화 관람을 포함한 문화 활동을 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 생활의 문화적 요소에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년간의 위기를 통해서 도시 생활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대전환 시대는 도시인의 삶에 지금보다 더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접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시는 경제 활동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를 가로지르는 독특한 창조성과 문화로 정의됩니다. 문화적 요소는 지속 가능한 공동의 미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긍정적인 힘입니다. 문화의 창의성의 사회의 성장,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부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영화 창의 도시입니다. 더불어서 부산시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영화 분야에서 부의장 도시로 선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화의 전당이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오늘 축하한다는 말씀 짧게 드리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우리 김진애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작년 봄부터 시장님의 시에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10개년 계획을 외부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 영화인, 문화인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용역을 완수했고 부산시와 또 정책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이 지금 나와서 3월 10일에서 15일쯤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때 맞춰서 이렇게 전당에 10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저희들이 이런 쌍두마차로 부산 영화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토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저희들 부산국제영화제 저는 물론이고 부산국제영화제가 같이 김진애 대표님과 함께 향후 10년을 달려갈 수 있는 교두보를 꼭 마련을 하겠습니다. 또 마침
최근에 영화 전당과 지난 3, 4년 동안 많은 협조 관계가 좋아져서 시너지 효과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부산시로부터 약 40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더블코넥 필름 라이브러리 또는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아시아에서는 단연 앞서가는 시설일 것이고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2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애 대표님의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저희도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3년째 저희들이 마스크를 넘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계속 이런 자리가 거듭되고 좋은 일로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은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화의 전당 비전 10년 비전을 발표하는 그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영화의 전당 담당자 분 그리고 김진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의 전당 10년의 미래 비전이라는 임무를 제가 수행하기에 적임자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신 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고견을 제가 듣기 위해서 사전에 자리를 좀 깔아드리는 그 정도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의 전당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은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2011년에 영화의 전당 발전 방향 연구 보고서를 제가 작성하는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개관 기념으로 했었는데 그 자료를 다시 이제 들춰보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좀 헤아려 보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영화의 전당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좋겠는가라는 저의 이제 의견을 조금 드리는 정도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서는 영화의 전당 개관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가? 아닙니다. 부산 영화사 속에서 영화의 전당의 개관이 필연적으로 개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10년 동안 영화의 전당이 이룬 성과를 좀 확인해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앞으로 10년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 좋을까에 대한 저의 제언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물론 1번, 2번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3번이 오늘 모인 많은 분들의 이제 궁금한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부산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1876년에 이제 개항되고 1903년에 이제 극장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일본인 거주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기는 이제 표시하지 않았지만 24년에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라는 이제 제작사가 부산에 설립합니다. 서울에보다 조금 빨리 설립을 했었죠. 그리고 40년대에도 영화예술사라는 영화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해연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미 그 해방 전 아니 저기 48년 해방 후죠. 그 이때부터 이제 그 제작의 기반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이제 영화 도시로서의 어떤 맹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958년에 부산 그 일보에서 제정하는 부일영화상을 제정합니다. 58년에. 근데 부일영화상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냐면 그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영화를 선정하고 그리고 레드카펫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영회도 하고
시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스티벌로서 영화제의 형식과 규모를 갖춘 행사였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부산 영화제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일영화상이 58년에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던 분이 이제 허창 선생님, 부산일보 문화부장이셨던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영화전당 그 기획전에 이제 프로그램 에디터를 하셨던 이제 허문영 선생님의 이제 부친이시죠. 그래서 두 부자분의 노력으로 부산의 어떤 영화도시 부산이 일정한 그 영화도시로서 성장하는데 토대를 닦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80년 제1회 한국 단편영화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영화제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국제라고 하죠.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그 뿌리가 한국 단편영화제였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시아 단편영화제로 명칭이 바뀌고 지금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만들어집니다. 1980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96년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가 이제 개최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의 설립 목적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서 영화의 전당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거슬러 가면 부일영화상, 단편영화제, 부산영화제, 그리고 영화의 전당의 건립 이런 흐름 속에서 영화의 전당의 어떤 그 출범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가 개최된 다음에 이제 그 영화제 전용관으로서 2011년에 영화의 전당이 이제 개관을 드디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이르렀죠. 설립 목적은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우선 그 부산 국제영화제 이제 전용관으로서 그 영화의 전당이 출범했기 때문에 부산 국제영화제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개최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문화 산업의 진흥,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이 부분은 부산시의 이제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센텀 영상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조성돼서 지금은 이제 여러 영화 관련 기관들이 이제 그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 이제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영화의 전당이 이제 이렇게 자리하면서 부산 영상문화 산업의 진흥과 성장에 일조하자라는 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영화의 전당이 여기 센텀에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영상 중심 산업 도시로 도약을 위한 거점 대부분 이제 부산 영화 발전 그러면 아시아 영상 중심 도시 이런 이제 그 목표점을 지향하는데요. 영화의 전당도 역시 설립 목적에 이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전당 연역은 그냥 간단히 2011년부터 간단히 한번 보면 2011년에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영화의 전당이 설립됐고 그리고 여러 이사장, 그 대표이사분들이 이제 영화의 전당 운영해 오셨고 2022년에 현 김진애 4대 대표이사께서 이제 취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도는 뭐 간단하게 조직은 1처 2본부장 10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더블콘, 시네마운틴, 비프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세미나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시네마운틴입니다. 그래서 소극장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교육돼 있고요. 자, 그러면 영화의 전당에 유사한 그 외국의 어떤 그 영상 문화기관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프랑스하고 네덜란드를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프랑스 이제 시네마테크 프랑세스 같은 경우 영화관이 있습니다. 4개관이 있습니다. 4개관. 그리고 여기는 흥미로운 게 박물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멜리오스 박물관. 그래서 박물관이 있는 게 좀 다르고요. 물론 영화의 전당은 이제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근데 박물관 아직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그 영상 시설 같은 경우 역시 영화관이 4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전문 샵이 있고 그다음에 아카이브 시설도 있고 여기는 이제 박물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사업 성과를
영화의 전당을 어떻게 이제 운영해 왔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업무 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이 큰 그 기관에서 얼마의 뭐 수입을 얻고 있는가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15억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해. 영화관 수익만 따지면. 그리고 이제 그 공연 수입은 8억에서 1억 4천 사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이제 2018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억 정도, 1년에 48억 정도 수익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수입이 엄청나게 이제 그 절감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객 현황, 그러니까 관객들이 얼마나 그 영화의 전당을 찾으셨는가. 대체적으로 이제 32만에서 10만 사이, 최근에 이제 10만이고 평균적으로 30만을 조금 웃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만의 관객이 그 영화의 전당에 있는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신 걸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은 7만에서 3만 2천 이 정도. 그리고 전체는 이제 92만 정도가 영화가 1년에 부산 시민들께서 이용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실적은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좌석 점유율이 전국하고 비교했을 때 영화의 전당은 어떤가 했을 때 최근에는 전국보다 영화의 전당이 좀 높습니다. 전국이 8.6%일 때 영화의 전당 9.63.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전 19년과 18년에는 전국이 21%, 영화의 전당이 19%.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의 전당 이용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국 그 좌석 그 판매율보다 조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다른 이제 그 대중영화관하고 영화의 전당 좌석 판매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면 역시 코로나 이후에는 영화의 전당이 높습니다. 아마 훨씬 그 쾌적하고 소규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의 전당은 그 고정된 지지 관객층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9.63으로 좀 높습니다. 부산의 다른 영화관에 비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습니다. 약간 낮았고요. 공연 실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다른 부분을 그러면 영화의 전당의 이제 그 재정 자립도 영화의 전당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문제가 이제 그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이게 영화의 전당의 그 큰 화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이제 영화의 전당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전체 공연 시설은 48.6%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서는 국립부산국악원, 그다음에 서울에는 국립극장, 이쪽은 18.6%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20%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문예관이 13.7%,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제 재단법인이 그 운영 주체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입니다. 예술의 전당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이쪽이 다 공공기관인데요. 여기는 44%. 자, 그러면 영화의 전당은 얼마인가? 자, 영화의 전당 재정 자립도는 2018년에 41.7%.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40%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기관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낮아져서 평균 37.3% 정도를 재정 자립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거를 이제 토대로 영화의 전당이 앞으로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제 발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영화의 전당 비전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그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빅데이터처럼 그 개념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상복합문화공간, 부산국제영화제, 시민주도, 예술영화 많은
그 개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그 개념이 용어가 나왔던 게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그 시민이 많이 나옵니다. 시민. 부산 시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어서 시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 문제 때문에 운영의 내실화, 운영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운영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이 공간의 성격이 이제 복합 문화 공간, 그래서 문화 공간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그 미래 비전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내실화, 부산국제영화제, 시민, 그리고 문화 공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 이와 같은 화두를 통해서 이제 영화의 전당 미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하고 수립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그 영화의 전당이 이제 아시아 최고의 영상 복합 문화 공연장으로 이제 도약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비전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영상 문화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아시아 최고의 영상 복합 문화 공연장으로 도약하는 게 이제 미래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비전을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초연결 사회에 아시아 최고의 영상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시대에 걸맞는 영상 복합 문화 공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이제 향후 10년의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민, 부산 시민과 관객들에게 영화와 공연예술 그 기회를 이제 향유하는 것. 이것은 이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이제 제공하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양질의 문화 콘텐츠의 향유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재정 자립도 문제입니다. 자, 공공성하고 이제 수익성 혹은 경제성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면서 이제 영화의 전당이 갖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세 번째가 이제 부산시나 영화의 전당 운영하는 분들의 가장 중에 현실적인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수익성 균형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참 대단히 중요한 그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위해서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건 제가 뭐 자료와 그리고 관련 분들 인터뷰를 토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소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제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아갈 때 그 조직이 이제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대단히 그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영화, 문화, 공연장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끊임없이 그 많은 전문가들 자문을 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이제 지금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영화의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연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혹은 영화의 전당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한 인력들에게도 이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산학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내실화 전략으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영화의 전당을 저는 그 대부분 영화제 때 열심히 그 영화의 전당에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시네마테크 기획전 할 때 주로 저는 영화의 전당을 많이 방문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페촐트 기획전 때 와서 계속 봤었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또 이탈리아 영화전
이탈리아 영화 해고전 할 때 왔습니다. 그는 영화의 전당의 시민들을 견인하는 요인은 바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예술 영화 프로그램. 그래서 그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OTT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영화, 필름으로 볼 수 있는 예술 영화 프로그램이 영화의 전당을 그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콘텐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OTT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예술 영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향후 10년에 그 풀어야 될, 혹은 그동안에 잘해왔고 지속시켜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경제 문제입니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균형을 이루어서 재정 자립도가 이제 40% 혹은 37.3%인데 이걸 어떻게 조금 이제 끌어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노력들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 부분입니다. 공연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리서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제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부산형 공연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상설 공연, 장기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야외 상영관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도 도입하고 이런 이제 변화를 시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영화의 전당의 정체성하고 연관돼 있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관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영화의 전당의 양 기관이 어떻게 협력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독립적 협력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이 좀 독자적으로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운영을 하되 또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이용관 저 이사장께서는 그 쌍두마차가 돼서 끌고 가겠다. 그런 이제 협력 체제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양 기관이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전략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따른 이제 실행 계획을 간단하게 보시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공연, 문화, 공연장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결국 이제 AI 시대에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은 그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일부는 또 선도적으로 영화전당을 끌고 가면서 이제 아시아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아시아 공연장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벤치마킹과 롤 모델을 위한 그 선도적인 노력, 이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예술 영화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전문 프로그래머 도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계약으로 비상근으로 채용해서 안정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역에 있는 영화연구소, 부산대도 영화연구소가 있고 동서대도 인고택 영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영화연구소,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영화평론가협회 혹은 영화학회, 이런 전국의 어떤 그 영화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의 연구소, 그리고 또 시민의 개방해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연간 상영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방향, 이것도 한번 모색해 보면 그야말로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예술 영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 네트워크 협력으로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어떤 전용관으로서 기능, 그리고 양 기관이 어떻게 독립적 협력 관계를 정립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그 두 조직이 이미 이제 업무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안을 말씀드리자면 이것 다 리서치를 통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일부 전산 업무도 통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시도하지 않았지만 그 소수 인원을 이제 순환 보직 근무를 통해서 상호 업무를 이렇게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이제 이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되 상호 협력하는 공조 체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상영관 아카이브가 있지만 박물관이 없습니다. 영화 박물관. 그래서 영화 박물관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 이게 이제 저희 시네마테크 프랑세스가 영화 박물관이 있거든요. 멜리오스 박물관이.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분야는 이제 부산형 공연 레퍼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래서 그 어렵지만 그 이상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게 이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부산형 공연 레퍼토리를 창조해서 장기 상설 공연을 하게 되면 부산 시민 관객층도 형성되고 안정된 수익 구조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부산에 있는 공연 예술 단체 그리고 공연 예술가들의 이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관광의 어떤 그 상품화로도 전환할 수 있고 이건 좀 성공하면 이상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좀 필요할 듯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 있고 이제 어려운 난제가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문화회관으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3.7인데 공공기관은 44%입니다. 근데 영화의 전당은 37%, 35에서 40% 정도 유지해서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 그다음에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경제 가치와 문화 가치를 문화 가치는 비시장적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그 재정 자립도를 접근했을 때 영화의 전당의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정립하려고 경제학과 교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도 좀 청취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적 가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문화적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백석과 자야여사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자야여사께서 이제 백석 흔쾌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이제 기부를 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 건물들을. 그래서 이제 그 기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터뷰에서 내가 낸 1,000억은 백석의 시 한 편보다 못하다. 그래서 백석의 시 한 편의 문화적 가치는 사실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의 문제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억압 혹은 거기에 이제 구속될 수 있지만 문화 가치를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7천 원에 감상한 영화 한 편이 내 인생에서 영화의 전당 건립비 1,678억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관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수익이 7천 원이 아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적 가치로 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이제 제안입니다. 물론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식의 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은 여론의 몰매를 맡고 있지만 김지아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기우뚱한 균형이라는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공성과 경제성 균형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실 겁니다. 두 쪽을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김지아 선생, 그다음에 그람시,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자, 김지아 선생께서는 수평적 균형은 사실 되게 힘들다. 그래서 수평적 통일의 태제, 안티테제가 어떻게 수평적으로 놓이냐, 이것은 반드시 어디에 중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중심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대립된 것들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언제나 어느 쪽에 중심이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균형은 기우뚱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완전한 균형은 불가능하지만 기우뚱하게 딱 균형을 잡으면서 영화의 전당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유지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바로 영화의 전당의 이제
같이 실현을 통한 아시아 최고의 영상복합 문화 공간으로 가지 않을까. 이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최종 전망.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시아 최고의 영상복합 문화 공연장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가지. 첫 번째는 AI 시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영화 문화 공연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 두 번째, 대체 불가능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형 공연 레퍼토리를 창조하고 야외 성형관의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것. 네 번째, 부산국제영화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용관 기능을 강화하고 영화의 전동과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적 협력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성과 경제성의 기우뚱한 균형으로 안정된 재적 자립도를 확립하는 것. 이런 이제 어떤 토대 속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실현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그 건강한 영상 복합 문화 공연장으로 되어가지 않을까. 이건 저의 이제 소견입니다. 뭐 재미없는 강의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전당 비전 10년 종합토론 진행을 맡게 된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강미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영화와 문화를 사랑하고 또 일가를 이루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에 대한 의견 그리고 또 각자의 의견들을 좀 취합하면서 영화의 전당 10년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발제에 이어서 토론 순서인데요. 제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은 시간 컨트롤하는 것인데 1분당 한 분당 한 7분 정도 먼저 코멘트와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로우에 계신 분들 의견도 있으시면 제가 연결해서 좀 개방형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제자로부터 가장 멀리 계신 우리 그 영화평론가시죠? 유명한 영화평론가신데 전찬일 영화평론가 그리고 또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도 하시고요. 우리에게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최근에는 영화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찬일 영화평론가께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화평론가 전찬일이고요. 근데 즉석 제안을 하겠는데요. 저를 앉아 있는 순서대로 좀 맨 마지막에 왜냐면은 제가 듣고 제가 좀 센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영화제건 전당이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저잖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덕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덕담 말고 정말 제가 오랜 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좀 일부 털어놓을 건데 미리 하면은 다 김새니까 즉석에서 마지막으로 좀 기회를 주시라고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토론자분들 허락해 주시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발제자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박태성 문화평론가님께서 오늘 좀 토론자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평론가라는 전에 부산일보사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문관희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저 의견은 일단은 부산 영화의 전당의 발전에 관해서 조금 저희 의견을 조금 먼저 피력하고 그 다음에 한두 가지 정도 우리 교수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기존의 영화의 전당이 사실 그 기존 이 프레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만큼 이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부산 영화의 전당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지금 이런 넷플릭스라든지 아까 웨이브라든지
누구든지 지금 그 집에 뭐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이 리모컨만 누르면 지금 뭐 그런 예술 영화 이걸 다 감상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큰 대형 스크린에서 그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예술 공연에 있어서도 부산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공공문화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오페라 하우스도 생기고 또 그리고 이제 클래식 전용홀도 생깁니다. 사실 참 이런 시점에 이제 영화의 전당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고민이 우리 관계자분들도 지금도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바깥에 있는 광장을 잘 활용하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우선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언젠가 한번 그 바깥 광장에서 그 오페라 그 갈라쇼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영화에 전담 몇번 다른 기획도 봤는데 그 공연이 굉장히 저한테 계속 그랬던 뭐 여운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바깥 광장에서 하니까 바깥에 어떤 그 노을 구름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 또 오토바이 소리도 들려요. 그거 자체가 같이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아까 문광기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어떤 하나의 계속 그 어떤 7천원짜리 공연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게 어떤 값어치가 있다는 걸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광장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고 저희는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화 전당에서 이제 저는 이제 아침이든 그 낮이든 저녁이든 끊임없이 이제 그 시민 참여형 행사 이벤트들이 많이 펼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이제 공간을 빌려주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적 기획들 무료 사용이든 어쨌든 늘 시민들로 조금 북적거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일부에서 영화의 전당이 이제 좀 근엄할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영화의 전당에 놀러 왔다, 이 정도 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토존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포토존 하면은 굉장히 뭐 평범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제가 체험상으로 잘 아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SNS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 또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건물 외벽에 이제 어떤 입체 스크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이제 의지가 있으면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방이라든지 영화의 전당을 산정하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밤에 이제 그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뭐 야간 전구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그 사소한 기획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획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밖에서 볼 때 영화의 전당이 내하고 좀 연관성이 있구나. 이게 좀 내가 이겨면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구나 하는, 그런 얼마든지 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어떤 그 느낌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야외극장에서 이제 토요 상설 공연도 열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획입니다. 좋은 기획이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더 붙여서 여기 이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이왕 시민들 오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트마켓이라든지 그 음식 트럭, 푸드 트럭, 뭐 마술쇼 이런 것도 같이 조금 추가를 해서 입체적으로 좀 융복합적으로 그런 그 프로그램을 펼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재 이제 야외 상영 이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 횟수를 좀 더 과감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광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뭐 브레이크 댄스라든지 그다음에 목공예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그또 아트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닥불 토크 콘서트, 시민글짓기 사생대, 또 이제 사회적 요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공간을 빌려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제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영화 관련 주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장도 지금 약간 지금 삭막한데 어떤 삼지공원화 시켜가지고 시민들 벤치도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떻게 많이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제가 또 강조하시면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이제 시민과 이제 지역 친화적인 그런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영화의 전당이 이제 1,700 가까운 예산이 들었는데도 이제 어떤 부산 국제 영화제의 어떤 역동성이 다소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게 이제 피프 초기에 사실 보면 우리가 그 남포동 이런 데 먹자골 모양도 적그렸고 또 야외 상영 초기 수영만 야외 상영장 할 때 보면 뭐 그는 뭐 비가 오면 또 아슬아슬한 느낌도 들고 이게 굉장히 부산다움인데 약간 어떤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시간 좀 빨리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1분만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5시 반부터 예. 이 극장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좀 짧게 마무리 예, 주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비프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과 이제 연관성을 느끼게 할 수 있게요. 거기 이제 영화의 전당도 그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홍보 마케팅이 강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화의 전당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홍보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어찌 보면 그 주최 측에도 손해고 시민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어쨌든 이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이제 시민들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파워 유튜브라든지 중요한 게 있을 때 파워 블로그 얼마든지 오프라인에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의 기본은 그 간절합니다. 간절하면 이제 직원들의 이제 주인의식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시민들이 이제 마음에 들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새로운 대표님도 오시고 또 이제 기존에 잘 하시고 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말 그 어떤 그 닫힌 공간이 아니라 이제 열린 공간으로서 이제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어떤 그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문화 공공기관으로서의 또 롤 모델 같은 이런 걸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곧 봄이 오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이제 이거 이제 능력 있는 직원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뭐 신순맞이 뭐 대청소를 하듯이 한번 정말 좀 시민하고 좀 연관이 되는 이런 그 기획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제가 우리 발제자님한테 이제 좋은 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들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아시아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연계 지향해야 할 바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공성과 경제성의 이제 적절한 조화를 강조하셨는데 영화의 전당이 그 구체적으로 이제 경제성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획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또 혹시 그렇게 행렬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기획들이 과연 그 공공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한 게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문가시고 또 많은 분량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간을 짧게 배정하는 바람에 너무 제가 죄인이 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쨌든 뭐 규칙은 규칙이니까 한 6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은 발제자께서 마지막에 한번 같이 통괄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전문 기자시죠. 지면으로 익숙한 조봉건 기자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기획 에디터 조봉건이라고 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되게 편한데요.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을 텐데요. 2011년 제16회 비프 기획은 잊히지가 않습니다. 핵심은 영화제 조직과 영화제 전당 조직의 불통, 갈등, 비협조였습니다. 그 폐막식 기자회견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테고요. 그리고 그 비프 공식 폐막 기자회견은 전무후무, 분명합니다. 전무후무입니다. 성공 못한, 서러움, 회의감, 비협조, 무성의 같은 어두운 낱말이 지배를 하였습니다. 대책에 보면 그때 일과 관련해서
사람의 잘잘못은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두 기관의 구조 그리고 관계의 구조 자체가 제대로 짜여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뒤틀린 상태에서 사람이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은 영향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영화의 전당과 비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기관의 관계나 관계의 구조를 잘 모릅니다. 한 몸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부산 시민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고 국내외 영화인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잘 열리는 것, 이것이 교집합이고 제가 생각하는 영화의 전당의 정체성의 궁극이며 궁극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엎을 것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 과제가 잘 풀리면 당장은 그러니까 이 과제가 잘 못 풀리면 그냥 세계 도처에서 비난이 날아드는 겁니다. 아마 이거를 영화의 전당이나 영화제에서 감당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두 조직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막상 어떻게 이걸 잘 할 것이냐라고 하면 여기를 누리면 저희가 튀어나오고 여기를 막으면 저쪽이 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어떻게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기 때문에 영화의 전당에 영전에서 비프가 잘 열리는 것, 요거에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신문은 2021년에 부산 관광 예술로 리디자인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담당 기자로서 영화의 전당을 취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아이디어 중에 나온 것들이 재밌는 게 많았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것은 건축가의 제안이었는데 빅루프를 지금도 개방할 수 있다. 빅루프를 열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걷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숲을 조성하는 것,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영화의 전당 안에서는 영화의 전당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영화 영전, 그다음에 한국의 영전, 세계의 영전을 봐야 되고 그렇게 치면 영전이 가진 잠재력, 매력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관광 베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 저는 이 부분을 좀 다시 깊이 좀 들여다 봐주시면 이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가꾸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인데요. 하늘연극장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하늘연극장 가서 공연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끝인 겁니다. 무슨 칭찬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는 스태프들과 기술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영전 쪽도 거기에 대해 비전을 갖고 우리는 영화 공간만이 아니라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예술 공간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가되 그것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그대로 가되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동시에 영화 영상이라는 타고난 정체성을 활용 접목하는 예술기획을 더욱 꾸준히 풍성하게 펼쳐달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악 공연, 예술 실험, 대중 공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안에 영화와 함께하는, 영상과 함께하는. 근데 다테이시 트리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음악회 매년 하늘연극장에서 하는데 저는 매년 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화와 예술이 영전에서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윈드 오케스트라 사람들이 일요일날 야외에서 영화 음악 테마 공연을 하거든요. 그런 게 저는 영화의 전당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쪽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또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정체성을 꽉 쥔 상태에서 확산, 확장, 변주, 개척하자. 확장, 확산, 변주, 개척을 하는데 정체성을 꽉 쥐지 못하면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1분이 남았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발전 방안 발표에서 강조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것인데요. 4차 산업혁명 취재를 갑니다. 그럼 교수님들과 학자들은 용어에 대한 토론부터 하시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이렇게 하고
아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당한 혁명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논쟁 제가 볼 때는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냥 혁명이에요. 이게 혁명이 아니라 뭐가 혁명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혁명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나치게 빠르다. 과연 우리는 거기에 올라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영화의 전당에 대해서 누가 지금 LED를 보면서 저거를 뉴욕에 있는 뭐 무슨 광장에 있는 아주 해당도 높은 아니면 F1963에 있는 현대차 스튜디오에 있는 그 수준만큼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이거 4차 산업혁명이 이 공간에서 잘 구현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부산역 앞에 새로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영상을 틀었는데요. 그게 주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범한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무리를 해서 아주 첨단으로 갈았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구체적 방법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4차 산업혁명이 시민과 만나는 공간이 영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격정적이면서 솔직한 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님 계실 건데 대표님하고 주최 기관들도 잘 독치하셔서 다음에 꼭 발전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은 우리 뮤지컬 연출자시죠. 유희성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의 전당에서 얼마 전에 세계 ITU 총회라는 국제 행사에서 엑스코와 여기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과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고요. 또한 그때 느꼈었던 감정도 이 영화의 전당이 정말로 세계에서도 내놓을 만한 굉장히 랜드마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곳이구나. 근데 이곳을 좀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정말로 독특한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듯한 어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제 행사를 주로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만 여기서 진행할 때는 영화의 전당이라고 해서 사실 그 음향이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느 정도 고퀄리티로 보장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상뿐만이 아니라 특히 음향 때문에 굉장히 예를 먹었었고요. 그래서 음향에서 파우링을 기본적으로 안 난 상태에서 고퀄리티의 수준 높은 어떤 행사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완될 수 있거나 조금 더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동시대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급부상할 수 있는 재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그 대표님 되신 분이 창작과 제작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두루 능하신 분이 이제 리더로 오셨으니까 이런 환경적인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선도적으로 앞장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제가 사실 느끼는 우리 문광규 교수님께서 발제를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영화의 전당 미래 10년을 내다보면서 아시아 최고의 영상 복합 문화 공연장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발제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 산업으로서의 부산 국제 영화제, 아시아 문화의 전당과 더불어서 부산 영화의 전당 이런 어떤 국내외에 굉장히 문화 복합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고 세계 문화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재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K-팝 때문에 많이 더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문화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이런 DNA를 잘 활용해서 영화 산업 여러 군데에서도 국제적인 영화제가 많습니다. 그것과 변별된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 것일까?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연의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상영한다거나 예술영화를 상영한다거나 최신작을 상영한다거나 특별한 어떤 그 변별성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복합 공연 영상으로서 요즘에는 융복합화 시대에 맞게끔 이 공연과 영상이 접목될 수 있는, 그리고 키노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뮤직 콘서트, 영화와 접목한 뮤직 콘서트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콘텐츠를 잘 개발한다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발제도 많이 하셨지만은 대중성과 더불어서 예술성 그리고 상업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내에 많은 어떤 작품들을 연출했던 뮤지컬 연출가, 그리고 국제 행사를 많이 주관했었던 연출가로서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고 작품성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었을 때 상업성과 대중성 그리고 예술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비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화의 전당 이제 새롭게 전당장을 맡으시는 김진애 교수님께서 많은 후학들도 양성하시고 크리에이틱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산 영화의 전당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크리에이틱한 영화 개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시고 선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업성과 대중성, 예술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페라도 있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뮤지컬도 있고 오페라도 있지만은 오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독일의 브레겐츠 그리고 이태리의 베로나 같은 경우는 오페라 하나로 완전 그 도시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우리가 영화의 전당이 생겼고 부산 국제영화제가 생겼듯이 정말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한 영화제가 아니고 돈 벌기 위한 영화의 전당이 아니지만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고 좋은 어떤 것들을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좋은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많이 나온다면 컨텐츠가 많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더 지금보다도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 문화 정책과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연계 입장을 대변하셔서 유희성 연출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호일 우리 기자님이 익숙한데요. 지금 그 영화 기자협회 회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PPT 자료를 준비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잠깐 양해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서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 주시죠. 예, 시작해 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김호일입니다. 제가 2009년에 쓴 책입니다. 아시아 영화 부산국제영화제. 이 책 10페이지에 조금 전에 축사를 해주신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추천사를 해줬습니다. 2001년 11월 9일 제가 쓴 기자 칼럼을 통해 전용관이 없어서 극장 눈치를 살피며 추석 이후 개최되는 음력 영화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용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2011년 영화전당 설립 이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부산 영화제가 음력 영화제였습니다. 추석이 음력 아닙니까? 그래서 추석 되게 3주 뒤에 극장을 잡았는데 2001년에는 그때 윤년이 있어갖고 11월에 개최가 됐습니다. 아주 추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좀 문제를 지적했더니 결국 그때가 이제 계기가 됐고 그 이듬해 요즘처럼 그 대선 후보들이 부산을 찾았죠. 노무현, 정몽준, 유해창, 권영기 이런 사람들이 부산을 찾아갖고 전용관을 세워주겠다 했는데 결국 2002년이 설립된 게 2011년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이 역사죠. 그랬고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제가 쓴 책에 저도 이번에 한번 다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부산의 소중한 자산이더라. 부산 전용관 영화의 전당. 다음 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탄생 비하를 하나 좀 담아봤습니다. 그림 맨 좌측이죠. 팔레드 시즈 옛날 극동 호텔 부지입니다. 파라다이스 옆에 있는. 원래 부산 영화의 전당 위치는 저나 또 중앙정부나 또 김동욱 위원장이나 어떻게 보면 부산시를 빼놓고는 저길 원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제
깐이나 베니스 이런 데가 해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천혜의 아주 뛰어난 해운대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전용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 대안이 다음으로는 이제 바닷가 수영만 요트 경기장 여길 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센텀으로 왔죠. 부산시가 당시 여기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부산시가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걸 여기 입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보면 신세계나 롯데가 들어왔죠. 이런 옛날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론에 몸담고 있어갖고 2005년 부산 영화제가 한 10회쯤 됐을 겁니다. 그때쯤에 우리가 좀 새로운 10년 지금 영화의 전당이 새로운 10년에 대한 고견을 들은 그런 자리를 마련했듯이 저희 언론에서도 세계 5대 영화제를 한번 탐방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12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고 여기 보면 뭐 관객, 운영, 예산, 스폰서, 마켓, 경쟁 여부, 사령탑 그 중에 하나의 챕터가 전용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연 전용관은 뭘까? 세계 주요 영화제들은 어떤 전용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저희가 던졌더니 사실 그 위에 많은 화제가 되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굉장히 되게 우리가 영화제를 가면은 되게 뭐 스타가 뭐 어떤 작품이 가고 어떤 스타가 나왔냐, 즉 UFP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봤는데 우리는 모처럼 한번 속내를 들여다보고 언론으로서 좀 어젠다를 좀 던져줬다. 다음 장.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제안이라 그럴까? 제안은 역시 영화의 전당 설립 목적 넘버1에 나와 있죠. 피프의 안정적 개최 지원. 결국 둘은 공생을 해야 됩니다.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화의 전당이 뭘 하는 건가? 그러면은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게가 이제 영화제 개막식 때 여기 이제 한 프레스가 한 2,000명 옵니다. 깐에는 한 4,000명 오니까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프레스가 오고 국내는 물론 해외도 알릴 수 있는 아주 혹이다. 이런 기회를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광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두 기관의 물리적 또 화학적 결합, 인적 결합 같은 걸 통해서 이런 건 좀 굉장히 건설적인 제안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제안으로서 명칭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부산 시네마 센터. 처음에는 이게 누리마루로 시작했죠. 두레나루죠. 두레나루. 함께 즐긴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한 10년 해보니까 영화는 한 30%고 나머지 70은 다른 거더라. 그렇다면 영화라고 못 받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의 영어 명칭은 뭔지 아십니까? 예, 서울 아트센터입니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데 부산 영화의 전당은 영화만 또 혹시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른 장면을 또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그럼 이 전용관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나? 프랑스 칸 영화제는 빨레데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의 성. 또 베를린 영화제는 베를린레 발레스트. 또 베니스는 발레 등 영화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 전용관에. 부산을 쓰고 있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영화의 전당도 어떤 이런 하드웨어 건물이라고 해서 좀 고정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용물 같은 거는 굉장히 해외 추세 이런 걸 보고 배우려면 해외를 자주 나가라. 주요 영화제 이런 데 나가서 배우고 뭐 그림에 뜨신 전양주 전 피프 집행위원장인데 저는 전문가들을 여기서 육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을 바탕으로 좋은 제언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발제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하셨던 전찬일 영화평론가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즉석 제안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은 나오지 않은 것 중심으로 하면은 사실 발제문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발제문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도움은 되는데 발제자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 김호일 선배가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영화의 전당인데 지금 축사하시는 모든 분이 영화를 넘어서 문화 일반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설립 목적음은 전부 영화하고 영상으로만 지금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새로운 그 10년을 맞이하면서 이 영화의 전당은 영화와 영상으로만 국한되어 있었던 어떤 그 범위 내지는 시야를 이제 확산해 가서 말 그대로 영화를 베이스로 하되 문화 전반을 그 보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부산시 예산을 워낙 많이 갖다 쓰기 때문이에요. 이 영화 하는 분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기관들은 한 몇십 개 모여야지 될 예산을 그냥 부산 영화제가 다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제 쪽에서는 그거 당연하다. 우리가 하는 기회가 있고 이거 예산 모자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 분야 사람들은 1억 아니 5천만 원, 1천만 원도 공적 자금을 받기 힘드니까 밖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욕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그 욕들을 들으면서 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부산영화제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한 8년 있었는데 그냥 부산국제영화제 욕하는 소리만 들으면서 지내왔고 지금도 부산국제영화제 욕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예산을 많이 갖다 쓰는데 영화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 욕을 먹으면서 영화주의자적으로 영화 하고 갈 거냐? 자, 우리가 갖다 쓰는 만큼 보듬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스로 퍼블릭 오지라퍼라고 칭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오늘은 예를 들면 영화하는 사람 만나면은 뭐 내일은 무용하는 사람 만나고 오페라하는 사람 만나고 콘서트하는 클래식 하는 사람 만나고 저는 그럽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인데요.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영화 관계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2030년 엑스포를 대비한 분도 지금 와 계시고 문화재단에 계시다가 저기 긍정문화재단에 계시다가 부산 메세나협회로 옮기셔서 사무처장 맡은 분도 계시고 이게 뭐냐면은 이 영화의 전당이 단순히 영화하는 사람들을 위한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계의 영화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영화를 베이스로 하되 문화 일반의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물론 일정 부분은 핵심적으로 이제 부산 시민 전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봤을 때 이 발제문이 그 제시를 잘 했으면서도 좀 더 뭐랄까 더 큰 그 시야까지를 담아내는 데는 좀 다소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발제문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자료 가치가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후 이 자료를 많이 인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 에디터, 우리 뭐 김호일 선배, 워낙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령 공공성과 경제성의 그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늘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공공적 경제성, 경제적 공공성. 그 증거가 뭡니까? 영화의 법, 봉준호고 K-팝의 BTS고 K-드라마의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요. 비평가들로부터 무지무지 욕을 먹었습니다. 수준이 안 된다고. 근데 누가 기생충을 욕합니까? 기생충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기생충 욕하지 않습니다. 전 BTS 음악 최고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에스파의 뭐 넥스트 레벨 같은 곡이 없지만 그럼에도 BTS의 음악적 수준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의 영화 전작들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이 그 드라마적 연출 수준이 후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 성공 사례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공공적 경제성, 경제적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제시했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여기 영화의 전당 누구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니네들 안 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모션은요. 계속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신임 대표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뭐 친하지는 않아도 알아온 우리 김진애 대표이사한테 바라는 건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계속 CEO로 영업 뛰시면서 오늘 이렇게 객석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좋은 영화 프로그램에 채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직접 솔선수범하시면서 스태프들과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동안 영화 전단을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야, 너희들이 오손 LG 영화를 하고 구로사 아키라 영화를 했는데 안 와? 뭐 안 오면 니네 뭐 손해지. 저는요. 저기 부산 시네마테크 때 구로사와 아키라 그 회고전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2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아마 50만 원 이상을 쓴 걸로 기억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영화 보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본 게 구로사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 있고 이키루였고 그래서 7인의 사무라이는 그 이후로 제 영화 인생에 장 르누아르의 게임의 규칙 위에서 인생 베스트 2위작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산 시네마테크 생각하면은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자, 그때 50만 원 쓴 게 전혀 아깝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아까 이게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우리 문강구 교수가 백석 시 한 편이 1,000억 이상 1,000억보다 백석 시 한 편이 더 뛰어나다. 영화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꿨다. 이게 이제 그런 사례인데 그러한 개인의 사례들을 더 많이 여러분이 이 전당과 영화제가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전당하고 영화제 분들이 좀 더 영업적 마인드로 현장을 누비면서 제가 이제 당장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건 영화제를 더 이상 오지 않는 국내외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오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부산 영화제 기간 중에 여기 안 와 있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 모였잖아요. 지금 뭡니까? 내가 거기 왜 가? 그런데 그 사람들 오게 하려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요 정도로 그냥 정리하겠는데 당장 전당하고 영화제는 이제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올해 떠나간 그 영화인들을 우선은 국내부터 오게 하면서 협력 모드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이제 전당하고 영화제하고 야, 이거 제대로 잘 가는구나. 그런 많은 분들이 그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힘에 힘 실는데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